위클리 투자 하드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함께 정리해보고요. 내용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주실 분은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제 8월까지 껴있는데 이번 주 일정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도 맥도날드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이 종목들의 메타라든지 퀄컴까지 애플, 인텔 이렇게 또 관련된 IT 섹터들의 실적 발표 이어진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삼성 SDI까지 그리고 오늘은 금융주들 실적도 상당히 많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증권사들이라든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보실 만한 점이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일본은행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관련해서 영국은행도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이제 연준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일단 중요한 한 주가 또다시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요. 지금 DGB금융지주나 기업은행도 실적 발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밸류업 섹터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시황에서도 신한지주가 신고가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또 금융주들 그리고 또 방산주들도 실적 발표인데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은 방산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를 좀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네. 그것과는 반대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좀 급등락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2분기 시장의 예상치가 매출액은 8,968억 원, 영업이익은 543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네. 이 컨센을 소폭 하회하거나 조금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2분기 TA50에 대한 매출 반영 대수를 4대로 이제 측정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대분 엔진 입고가 좀 지연이 되면서 한 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매출 인식에는 한 대분이 빠졌다라는 점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엔진 입고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은 폴란드 쪽의 FA50 진행에 대한 매출 인식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라크 기지의 그 재건 사업 마무리가 원래는 5월 중순으로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연내 하반기로 이게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는 한국항공우주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수주 기대감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올해 연말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자 선정이 원래는 26년이었어요. 그런데 28년으로 또 2년 정도 지연이 됐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중동 쪽에 수료 수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3분기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2024년에 연간 매출 성장폭은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수리온 수출이 좀 잘 되게 된다면 25년, 26년부터는 두 자릿수대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산주들 위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같이 체크를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맥도날드 실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도 이번에 $5짜리 이 상품을 좀 출시를 했다고 해요. 거의 18,000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적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지난 1분기에 맥도날드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죠. 네. 매출과 주당 이익이 모두 기대치를 하회했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의 여러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지갑이 조금 점점 얇아지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맥도날드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의 이용객 수가 3.5% 정도 1분기에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뭐 패스트푸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타벅스도 계속해서 뭐 이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외식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5년 그 5월까지 5년 동안의 외식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봤더니 30%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30% 정도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맥도날드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로 상승했나 살펴봤더니 네. 빅맥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맥너겟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품으로 뭐 콜라라든지 햄버거 뭐 이렇게 여러 개 좀 시키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많이 때문에 비싸졌네요. 사실 패스트푸드가 좀 저렴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데 네.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맥도날드는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이용객 수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자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5 메뉴를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세트 정상가보다 한 40% 정도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조금 반응이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정도만 이제 $5 메뉴를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좀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8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5 프로모션이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예상치는 이번에 주당 순이익 한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은 66억 3천억 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맥도날드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한 15% 정도 가량 빠졌는데 지금 웰스파고에서는 $5 메뉴가 맥도날드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딥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5 메뉴가 지금 막 엄청나게 너무 막 인기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어렵죠. 수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메뉴들이 소비자들에게 막 엄청나게 특별한 가치를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기존에 샀던 것보다 좀 저렴하니까 구매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커다란 가치를 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벤트가 사실상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 자체가 영구적으로 $5로 이제 픽스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뭔가 주가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8월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크게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5 세트에 코카콜라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코카콜라가 마케팅 차원에서 한 62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카콜라라든지 뭐 가맹점들이 이 $5 메뉴를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출혈을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고객 유인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맥도날드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에 스타벅스의 실적도 네.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스타벅스도 주가가 지금 올해 한 22%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비 실력 그 시장에 대한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역시 이번에 실적 퀄리티가 막 엄청나게 높게 나오기를 기대는 하기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너무 비싸기도 한데 소비 여력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이런 소비재들의 주가 흐름 혹은 실적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맥도날드 실적은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되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일본은행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다가 엔화 강세로 약간 좀 전환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한 60% 이상의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인상하면 뭐 아무래도 또 엔저 형상에도 변화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화 약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는 다시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6월 달에도 일본 정부에서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외환 보유액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7월 10일에 엔달러 환율이 161엔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에는 153엔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요. 지금 외신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는 일본은행이 7월 한 달 동안 이 엔화 강세를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3조 원 가량을 썼을 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엔저는 지금 일본은행에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는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수출 기업에게는 악재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는 지금 최근 일본 쪽에서 증시 쪽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투자자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엔저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엔저에 베팅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투자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엔저가 이제 끝나고 약간 강세로 돌아서면서 152엔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면 엔저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대로 손실이 타격을 있겠죠. 네.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기도 했고요. 이 투기 세력의 엔화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고 엔 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엔화 강세가 더 이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사실 뭐 실적이 부진한 이슈도 있었고 또 AI 거품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엔화 가치 상승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이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헤지펀드들이 기술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엔저에도 동시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엔저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엔고가 되면서 헤지펀드들의 투자 손실이 나니까 수익이 나고 있던 기술주들을 매도해가지고 손실을 방어했다라고 이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그 현금으로 엔저를 방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국채를 팔아야지 지금 엔저를 또 그렇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채 팔아서 엔저 그거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조금 약간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럼 과연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지금 일본 기업에서는 장기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금을 좀 조달하려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월에서 6월까지의 미국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7조 3,809억 엔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굉장히 역대급 규모의 자금을 회사들이 지금 막 미리 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당장 금리를 인상을 하기보다는 일본은행이 이번에는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를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여가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이 엔저에 대한 스탠스가 예전만큼 막 이제 엔저를 약간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좀 스탠스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뭐 미국의 내수 둔화가 이어지면서 달러 레벨이 하향 조정된다면 네. 엔화 강세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엔화 절상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분명한 건 이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고 이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국내 주식시장, 뭐 채권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추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일본의 중앙은행 통화 정책 이 변수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본은행의 관련된 엔화에 대한 향방이 결국에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통화정책회의 하면은 FOMC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일단 7월에는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인하 지금 100% 확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어느새 벌써 7월까지 그렇죠. 왔네요. 네. 어쨌든 7월까지도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이 유력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이 점점 좀 앞으로 다가오고 네네. 있다라는 데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7월 패드워치에서도 7월에 동결하겠다라는 이제 퍼센트 확률이 93% 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이제 동결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었죠. 1분기 GDP는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예상보다
2분기 성장률이 되게 좋게 좋았어요. 나왔어요. 네. 전분기 대비 2.8% 정도 상승하면서 좋게 나왔고 소비라든지 투자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막 경기 침체를 확 걱정하면서 이번에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 둔화도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본다면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2분기 이제 GDP 발표가 된 걸로 봐서는 경제 성장률은 개선이 됐고 물가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단행이 될 것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9월에 이제 인하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연내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인가 네.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KB증권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2분기 성장이 강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또다시 이 성장세가 다시 약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1분기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9월에 이어서 연내로 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정책 완화를 하고 있는 스탠스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뒤에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추가 인하 시점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연내로 추가 금리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9월에 좀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남은 과제들은 이제 연내에 얼마나 더 인하를 할 수 있을지입니다. 연준에서는 한 번 정도 얘기를 했었고 시장에서는 2번, 3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 금리 인하 몇 차례가 이뤄질지 또 7월에 FOMC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 실적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최근에 기술주들 많이 좀 고점 논란도 있었고 네. 하락세가 깊었는데 이번 주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이제 절반 이상이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예상치 어떻게 나올까요? 애플의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될 애플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851억 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36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패드라든지 맥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아직도 부진은 한 상황이고 할인 정책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매출은 이번에 한 5%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도입이 된다면 구형 아이폰의 그 교체 수요를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가 같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어쨌든 6월까지 애플의 총 출하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의 총 출하량이 지금 970만 대거든요. 작년 같은 분기에는 104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감소했는데 그렇죠. 이런 감소의 결과를 보면은 아이폰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6위까지 밀려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자,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23년 2분기에는 16%로 3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분기에는 15%로 점유율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이제 6위까지 밀려나면서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파격 할인을 제공하면서 3월과 4월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과 여전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할인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지금 애플이 뭐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투입하면서 이제 또 중국 시장에서 다시 좀 점유율이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중국 업체들도 지금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고 심지어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AI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좀 침투하고 선보이기에는 약간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는 성장 압력에 좀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라는 시장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지금 또 인도에서는 애플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인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휴대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큰 국가로고도 이제 우리가 꼽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애플이 뭐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막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 쪽에서 매출이 5배까지 증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애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도가 최근에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부유층이라든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애플의 인도에 대한 베팅이 중국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는 좀 중요한 시장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뭐 국내에 있는 화장품 종목들이 중국 맞아요. 시장에서 북미로 좀 변화를 했듯이 애플 역시나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인도 시장으로 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애플 실적까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들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었고요.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